반갑습니다. 저희 웨이니스 벤처스 대표만권 이수민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 스타트업 오아시스라서 키워드가 일단 저희가 오아시스를 뭐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일단 3년 정도 된 스타트업이고 현재 저희가 해외 레퍼런스하고 국내 베이스 했던 것들, 빅컴퍼니들, 그 해외 쪽 주요한 이제 회사들하고 좀 했던 에피소드들을 좀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대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 좀 같이 콜라보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분 내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팩트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2017년도 이제 6월에 스타트업했고 저희가 이제 2년 반 정도 랩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상용화를 전년도 이제 4분기서부터 했고 2019년도에 저희가 저희 CTO하고 저희 CEO하고 저하고 이제 그 팔로아트하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산호세 쪽에 좀 좋은 것들을 레퍼런스를 좀 만들자 그래서 나갔었고 올해 2020년도에 다시 4월 5월에 짐 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좀 좋지가 않아서 지금 다 들어와 있고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해외 쪽 레퍼런스 하면서 좀 그로스한 베이스를 좀 많이 챌린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뭐 여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지만 현재 본투글로벌이라던가 이제 삼성전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쪽 시랩에 있어서 그쪽 넥스트 쪽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스페이스 애셀레이터 쪽 하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하이테크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하고 저희가 또 뭐 MOU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말에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이제 한국 법인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이제 기관 주요 기관들을 좀 릴리즈했던 것들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뭐 간단하게 저희는 그 웨인스 AI라고 해서요. Artificial Intelligence 저희는 이제 AI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키워드를 AI로 하지 않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텍스트를 이제 비디오로 비주얼라이징 해줄 수 있는 자동화 베이스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TTV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STV, Speech to Video, 이제 사람의 음성 인보이스를 레코딩해서 그 레코딩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비디오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천 엔진 진행하면서 현재는 솔트록스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엑센추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인 회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웨인스 벤처스 검색하시면 저희 레퍼런스 뭐 회사들 대기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NDA 풀려 있는 것들은 다 공개 모델로 보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올해 그 굉장히 실버19 베이스의 팬데믹 때문에 전체적인 좀 어려움이나 모멘텀들이 조금 좋진 않은데 저희는 AI 쪽에 대한 섹터라든가 이쪽은 실제 사례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거시적으로 좀 베이스를 먼저 보고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AI 테크 쪽 베이스들에 대한 섹터가 지금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장들이 어떻게 현금 흐름이라든가 인베스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반을 이제 베트남, 뭐 싱가포르, 전년도에 이제 그 미국도 북미의 동부하고 서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70일 정도 계속 있으면서 저희가 하나 트렌드를 봤었던 거는 AI 스타트업은 일단 M&A가 엄청 빠릅니다. M&A가 빠른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고요. 하나는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회사가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M&A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하고 있어서 뭐 성장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회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보다 더 무섭게 성장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고 우리보다 더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해서 성장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질 거를 우려해서 우리 시장을 더 많이 뺏길 것 같아서 투자하는 사례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알파벳 같은 경우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 제가 해놨지만 뭐 딥마인드 같은 경우 알파고 인수 잘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잘 인수를 했고 안드로이드도 사실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인수를 잘 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M&A 잘해서 구글의 몸집이 원래 펀더멘탈이 기존의 원천 엔진이나 포털로 이루어지는 구글 서칭 베이스가 아니라 기존의 펀더멘탈이나 섹터를 조금 다양하게
M&A 전략을 잘해서 인수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나 팔로알토 저희가 한 100일 정도 있으면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 조금 더 있었으면 경험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던 거는 일단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뭔가 사업한다? 그러면 일단 비자 문제, L1, D7, E7 비자, 이런 거, D10 비자, 이런 것들이 일단 변호사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한국 레퍼런스에서 빅컴퍼니들하고 콜라보 했다고 해도 잘 믿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뭐 스리랑카나 뭐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2의 뭐 7조짜리 쿠팡 만든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이 뭐 무시되는 게 아니라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국에서 레퍼런스 있어도 이제 외국 이제 해외 자기네 쪽 이제 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그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증명하는데 엄청나게 패스트 팔로우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셋을 해서 엄청나게 좀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M&A는 기존에 이제 그 뭐 한국은 조금 그런 펀더멘탈이 밸류 인베스팅, 그러니까 버크셔 리서치처럼 막 이렇게 찰리 먼거나 버크셔 워런 버핏처럼 막 이렇게 밸류 인베스팅이 아니잖아요. 같이 투자 뭐 20년, 3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롱텀한 베이스가 다 쇼텀 베이스다 보니까 한국 기준은. 근데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만기 펀드가 거의 12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2년까지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나오고 멀티플 액티브 유저가 나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다려줍니다. 근데 한국 쪽은 거의 모태 펀드 감안하면 5년, 7년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 짧죠. 쇼텀 베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M&A가 최근에는 하여튼 저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요. AI 스타트업은 미국 쪽 기준이라든가 싱가포르 쪽 펀드 레이징 하는 것들을 보면 M&A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현재 그 금융주, 카드주가 아니라 지금 5년 전에는 카드주 금융주였거든요. 지금 섹터가 이제 기술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글로벌하게 어디서든 다 그 페이먼트 카드 결제를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베이스가 시가총액이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현재 AI 섹터로 기술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유가 기존에 이제 데이터 트래킹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 연령층이 카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로 계속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인텔리전스를 계속 하고 있어서 빅데이터를 워낙 많이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카드주나 금융주가 아닙니다. 지금 기술주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시면 이제 거의 골드만삭스가 거의 뭐 퀀트라던가 애널리스트, 뭐 펀드 매니저 이런 트레이더들을 다 걷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의 형태의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랩스에서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긁어 모아서 그런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인사이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퀀트 외에 계량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베이스, 수학과 수학 물리학 쪽의 베이스들이 조금 재편이 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해야 될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 거의 로보 어드바이저나 소위 얘기하는 프로그램 매매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저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계속 많이 보면서 확실히 미국은 이쪽의 트렌드가 아니라 버블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모태가 과거에 비해서 예를 뭐 99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닷컴 버블처럼 근데 현재는 AI 베이스가 그냥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 7월에 이제 그 뉴럴링크 쪽 저희 CTO가 저는 못 갔고 이제 저희 CTO가 갔었는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사람의 이제 좌측 우측이요 뇌인지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전두엽하고 후두엽에 데이터 칩셋을 이제 넣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를 물리적으로 사람의 행동 방식으로 해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뇌인지 자체를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던가 무선 페어링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그냥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필요 없고 뭐 소위 얘기하는 키보드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디바이스와 무선 페어링만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사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정보 제공들을 지금 뭐 네이버 포털이라든가 구글 서칭이나 구글 위키디피아에서 계속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바이럴이라든가 입소문들이 굉장히 빨라져서 AI가 조금 그만큼 좀 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 임상이 사실 일상이 지금 들어가면서 한 10,0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0명 정도에서 2022년도에 이제 뉴럴링크에 대한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기존의 10년 패턴과 지금 앞으로 패턴 10년 보면 오늘 기술 개발이 워낙 패스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좀 그 미국 서부 쪽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테크 베이스가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이제 버블성에 대한 베이스, 예를 들어 트렌드에 대한 버블성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그렇고, 뭐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저희 이제 갔다 왔었던, 러시아도 조금 갔다 왔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공개 모델로 하고 있고,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완화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원천 엔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원천 엔진 만들어서 2년, 3년, 4년 뭐 계속 가는 것보다 기존의 오픈 소스 기반이나 기터브에서 나오는 원형 모델을 보고 기존의 원천 엔진하고 물리적으로 붙였을 때 인사이트가 좋은 기술 개발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도 로우 데이터, 뭐 메타 데이터 되게 다양한 거,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수급하는 데는 지금 시점상에선 굉장히 좋다.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스타트했을 때는 데이터 모으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뭐 신사업 추진 전략실한테 저희 프로포즈를 했을 때 좀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럼 저희 아웃풋으로 비주얼라이징 하는 부분에서 알고리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드랍시키고 다 캔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년 동안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해외 쪽 VC라던가 이제 해외 파트너들 많이 만나시면 가트너라든가 IDC라든가 이제 소위 얘기한 딜로이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오는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주요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리포트 되게 많이 보시는데 거의 지표가 거의 트렌드가 거의 이제 자동화 베이스예요. 아까 이제 그 윤종영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RPA 같은 경우에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던가 그리고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라던가 기존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지만 그 AI가 실질적으로 산업에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트렌드는 이제 가트너 쪽에 대한 베이스를 좀 많이 지표로 두고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립을 해보면 거의 다 이제 AI는 어쨌든 데이터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에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조금 트렌드성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모델들을 어떻게 좀 피벗을 해서 변형을 해서 서비스로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체적인 인더스트리의 파이낸스, 뭐 금융권, 아니면 뭐 바이오, 뭐 디스 헬스케어 이쪽에 다 AI가 현재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한 1년, 2년 거의 미니멈 바이오 프로덕트나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상용화까지 그리고 뭐 대기업 POC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만족도가 요즘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기업과 스타트업하고 같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존의 인더스트리가 AI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오픈돼서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에 대한 마켓 캡이나 마켓 핏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한국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지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뭐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거의 AI 회사로 지금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기존 이커머스나 플랫폼 아까 쿠팡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수학과 물리학과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트래킹해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줄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R&D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빠르게 상용화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특허라든가 특허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이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라든가 컴퓨터 비전 자체가 소위 얘기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물리적으로 잘 붙였을 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전 산업 분야에 AI가 붙이려면 어쨌든 통신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3G에서 4G, 4G에서 5G까지 가는 이런 통신사, 예를 들어 해외 같은 미국 같은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회사들, 뭐 저희 한국 통신사는 뭐 SK, LG 이런 쪽이겠죠. KT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5G 통신망에 대한 무선 페어링
페어링 방식들이 굉장히 높아져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AI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그 클라우드가 소위 얘기하는 RPA처럼 돌아가려면 엄청난 데이터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 데이터량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5G망에 대한 통신망도 같이 고도화가 돼야 이 3사가 고도화가 돼야 정말 중요한 인더스트리가 좀 경기 선순환 외에도 이제 모멘텀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AWS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270조 정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AWS는 지금 원래 아마존 서비스가 알렉사하고 기존의 이제 이커머스 형태의 매출 구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그 마켓 핏이 지금 4 트리리언 달러일 수 있는, 그러니까 4 트리리언 달러가 약 한국 한화로 하면 4,100조 정도 되거든요. 4,100조 정도에 되는 AWS가 뭐, 경쟁사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최근에 뭐 구글 쪽 클라우드,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는 지금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아마존의 원래 자체 메인인 이커머스가 지금 AWS로 굉장히 많은 ROI가 지금 에비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 전체적인 거시적인 베이스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워킹하면서 좀 에피소드 했었던 것들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은 문화를 잘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해외 가면 그분들하고 같이 레퍼런스 만들고 AI 쪽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받으면서 그 스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비자 문제도 있었고, 뭐 L1, D10, E7 비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소통에 대한 문화 컬처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솔직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한국 사람처럼 뭐 우리 1시간 잠깐 미팅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해외 쪽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5분에서 10분 짤막하게 하고, 이 안에 정말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엄청나게 검증을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미팅하는 게 아니라 보드 미팅 한다고 하거든요. 보드 미팅 하면서 허슬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드 미팅이 곧 이제 그냥 뭐 만나서 5분, 10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서비스 아키텍처를 실질적으로 화이트보드에 엄청나게 빨리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검증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해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기술주 회사면 그 자리에서 1분, 2분 안에 우리 실질적인 데이터 셋을 돌아가는 과정까지도 바로 눈앞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속도는 당연히 빨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어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얼마만큼 남들보다 문제 해결 빨리 하려고 하는지,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걸 얘네들이 얼마만큼 2-3명, 뭐 5명, 10명에서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봤던 것들은 뭐 4가지인데, 여기 일단 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 이제 목표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목표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우리가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예를 들어 뭐 10만이다. 그 10만의 지표를 찍고 그 목표서부터 이제 찍어 눌러서 다시 이제 데일리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지를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컴 같은 게 ROI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레베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워킹하면서 매출도 내고 트래픽도 되게 높고, 그러면서 아웃컴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그게 이제 쇼텀하게 나오면 되게 좋아들 하시는 것들,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직은 이제 디자인이라고 봐요. 사람이 이제 AI는 어쨌든 기술이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걸 핸들링하는 사람은 어쨌든 엔지니어고, 그 엔지니어에 대한 그 회사의 핏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피플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조직은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숫자는 예술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숫자는 어쨌든 검증하기 위한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는 이제 디자인을 엄청 잘해야 된다. 그런 것들 좀 배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되게 많이 보시고요. 결론은 이제 시장이 얼마만큼 큰지, 그다음에 엔드 유저하고 이제 디맨드, 소비자가 진정으로 이제 make something people want,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명확하게 5분, 10분 안에 뭐 1시간 동안, 뭐 많게는 3-4시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되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일일자 수로 방문자 수라던가 트래픽이 얼마나 나온지를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지표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 이것들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밸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어가 남들보다 얼마만큼 좀 다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단시간 안에 10분 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짧긴 한데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COVID-19 베이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좋진 않은데 지금 오히려 10년에서 20년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이거는 남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지만 이걸 오히려 기회로 봐서 조금 더 AI 쪽 외에도 뭐 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쨌든 지금 오셔서 정보 제공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회사는 지속 가능성 지표의 KPI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 제약이 다 있겠지만 결론은 어쨌든 저희가 문제 해결 빨리 하고 남들보다 밸류에이션 빨리 크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이콥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을 잘 활용하셔서 시기 타이밍을 주요하게 잘 보고 좋은 섹터와 같이 파트너로 협업해서 저희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웨인스 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인힐스 벤처스 이수민 대표님의 발표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2020년 8월 스타트업 오아시스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 다시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80분 정도가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해주신 윤종영 센터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스타트업 토크에 함께 해주신 네 분의 대표님을 모시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모두 먼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센터장 옆에 블루프린트랩 신승식 대표님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코스메테우스 태원석 대표님, 그리고 웨인힐스 벤처스 이수민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그팜 백선호 대표님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네, 이렇게 사실 관객들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발표를 하고 강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좀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각 기업별 질문도 있고요. 공동 질의도 있는데요. 먼저 공동 질의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넘어가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질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시장 상황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누가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우리 아무래도 기조 강연 해주신 윤종현 센터장이 먼저 희생양으로 제가 삼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인데 사실 답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이 사태를 만약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데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이제 뭐 언택트라는 용어로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불행 중 다행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라가 사실은 어느 분이 내가 내가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라는 게 굉장히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네. 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사태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를 찾는다면 사실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찾느냐인데 문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까? 문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처해야 할 방법만 찾으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게 역으로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네 분의 대표님들 중에서 그럼 실제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좀 그런 사례와 노하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코로나19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어떤 좀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누가 네 좋습니다. 우리 코스메테우스 태원석 대표님께서 네. 그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준 과제가 되게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전염성 질환 때문에 뭐 사회가 마비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경고는 그전부터 되게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이런 게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걸 좀 명확히 과제로 던져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본 이제 변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서도 본 변화인데 그 전에는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다음 투자 라운드가 언제 있을 것이다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빡빡하게 돈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팀도 최대한 좀 파워풀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쓰고 최대한 속도를 내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 이제 지난 6개월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렇게 했던 팀들 중에 적지 않은 팀들이 투자금이 고갈이 됐는데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꺼려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난에 처하거나 이제 심지어 이제 고사해버린 일까지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 슬랙을 가져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생존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3년 뒤의 목표, 5년 뒤의 목표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에 충분한 이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 우리 모두 좀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치 보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일단은 그 CV19 그 바이러스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더스트리가 지금 다 피봇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B2B 엔터프라이즈 하고 있지만 현재 NDA가 걸려서 뭐 100%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다 대면 베이스 로컬 비즈니스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다 비대면으로 가거든요. 그럼 결론은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경영하신 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쇼텀 베이스가 아니라 롱텀으로 갈 걸로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상품 설명이라던가 실질적인 이제 뭐 약관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지금 MMS나 이런 개인정보 동의들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으로 좀 변형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광고 회사라던가 아까 뭐 미디어 회사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빅컴퍼니들 보면 본인들 원래 기업에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흔들릴 정도로 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잘 많이 보지 못하시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매몰돼 있을 때, 대기업들이 매몰돼 있을 때 스타트업들 제3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좀 문제 해결들을 계속 이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좀 이런 방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창조 쪽에서 또 이제 뭐 LG라던가 뭐 LG 사이언스파크, LG전자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뭐 POC 하면서 뭐 3개월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뭐 클라이언트 계약으로 이끌어지는 것들을 보면 LG 예를 들어 LG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한테 봤을 때는 지금 시기나 타이밍적이나 그들이 이제 문제 해결 못하는 것들 저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뭐 스킬적인 베이스가 많다고 하면 지금 빠르게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끌어내서 같이 콜라보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지금 뭐 아까 생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강화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결론은 하나에만 치중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같이 다 병행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멘탈 자체나 마인드셋 자체가 뭐 대기업하고 일을 하든 본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문제 해결을 하든 아니 뭐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같이 해서 뭔가 경기의 선순환을 지금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쏠림이 아니라 같이 뭔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스트럭처나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모색을 해서 같이 하자. 그게 이제 대한민국 글로벌하게 좀 경기 선순환하는 구조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I 스타트업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쉬운 질문이지만 답변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마이크를 서로 막 넘기고 계신데. 한 분씩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TF팜의 백선호이고요. 네, 백선호 대표님. 진짜 경쟁력이라면은 제가 사실 앞서도 좀 이렇게 뭐 강연할 때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고객 중심의 접근인 것 같아요. 더욱더요. 그러니까 저는 AI 스타트업이 기존에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이런 쪽으로 많이 경쟁력을 좀 확보했었다면은 지금은 알고리즘도 서로 많이 오픈되어져 있고 데이터도 점점 오픈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사용자의 데이터는 사실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해서 그분들이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가장 큰 경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답변 더 해주실? 신승식 대표님 해주시면. 오늘 제2 진행자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네, 뭐 AI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실행력 그리고 뭐 실패했을 경우 잘못됐을 경우에 빨리 방향을 바꿔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백선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전에는 AI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R&D라든가 그런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소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셋을 구할 수 있는 경로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AI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R&D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스타트업으로서는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인 그 엔트리 배리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빨리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행력과 속도를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센터장님 뭐 덧붙이실? 저는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꼭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때는 아까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냐기 때문에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그거는 결국 상상력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상력을 기반으로 거기에 실행력과 좀 속도가 붙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번엔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초기 AI 스타트업이 매출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AI 분야에서 초기 스타트업이 캐시플로우를 가져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 우리 직접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AI 쪽이 아니었다가 피보팅을 한 경우였는데 피보팅을 하고 이제 피보팅을 시작한 게 2018년 초 정도였는데 저희가 MVP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MVP가 나온 게 한 반년 정도, 반년 조금 넘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활동을 했죠.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해외에서 저희 거를 발견해 주신 분한테
같이 이제 제품을 팔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경우였는데, 사실 AI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단시간 내에 그렇게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주제로서 정부 지원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에서 AI 바우처 사업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 공급 기업으로 등록을 하면은 그 솔루션이 필요한 수어 기업들이 그 공급 기업과 매칭이 돼서 솔루션을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의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판매 대금 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매출을 올리기 좀 어려우신 AI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그런 바우처 사업들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것도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답변.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 태원석 대표님. 예, 발표 주제를 이걸 했다 보니까는 좀 이제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그래도 AI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서 이제 피벗을 하신 경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피벗을 하기 전에만 해도 완전히 그냥 순수한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다 AI를 얹게 된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9년 초부터 이제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팀에서 파이썬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은 뭐 크롤러를 만들든 뭐 DB를 만들든 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 수 있다까지 갔을 때부터 그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고객사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이제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은 보통 아니고요. 그런 이제 사이즈에서 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제 찾아냈습니다.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팔았고, 그때 제가 처음 번 돈이 한 달에 1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딱 밥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그 다음에는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수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키워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첫 시작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돈을 벌겠다보다는 어쨌든 이 회사로 돈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조금 거기서 좀 더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키워 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저희처럼 가진 게 없는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수민 매출을 대표님께서도 내기 위해서는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일단은 멘탈 자체가, 일단 저희는 이제 인생을 다 여기에다가 다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절실하고 이제 멘탈까지 나가면서까지 일을 하면 자연스러운 이제 심리적인 베이스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체력이라던가 정신력이라던가, 그게 일단 좀 자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년, 2년 쌓이면 남들 일반인보다 퍼블릭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투자도 하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고 회계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를 포지션을 같이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생적으로 영업도 하게 돼요. 그 영업적인 게 이제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이 갑자기 스킬이 굉장히 좋아진다던가, 남을 이해관계 시키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겪게 되면 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숫자 얘기하는 거는 캐시플로우나 캐시카우, 그거 외에 뭐 ROI나 에비타 얘기해야 되는 건데, 결론은 그분들이 VC나 계신 분들, 파트너들, 대기업, 빅컴퍼니들도 어쨌든 저희 뭐 투자를 하시든 같이 협업하려면 뭐 어쨌든 저희 거를 다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깐다는 의미가 저희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 매출, 어디 파트너 어디까지 나오는지. 근데 이제 결론은 뭐 앞전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절실하면 매출 어떻게 해서든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이해관계 설득하는데 그냥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 하나만 집중하면 매출 외에도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고, 펀드레이징도 되게 크게 할 수 있고, 뭐 M&A나 IPO도 굉장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약간 심리적인 베이스로 멘탈이나 마인드셋이 엄청나게 좀 퍼포먼스가 좋으면 매출 외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산 증인이신가요? 네. 지금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백선호 대표님
혹시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질의가 아직 두 가지 질문이 좀 남아 있고요. 우리 백선호 대표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 다음에 먼저 네, 질문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질의 그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굉장히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뭐 일종의 노하우? 이렇게 하면 훨씬 투자를 받는데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다. 뭐 이런 노하우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2번의 기관 투자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쓰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아직 부족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관계에 의해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여주기 전이니까 관계라든지 저희가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투자가 진행됐던 그런 것 같고요. 네. 저희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투자 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숫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고객들 숫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도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어떤 숫자로 나왔다.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내용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PPT 3장 내지 5장이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답변해 주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생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보 제공을 드리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시리즈 A 펀드레이징 이제 끝냈고 최근에 이제 주주들하고 얘기가 나누면서 VC라든가 투자 쪽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를 핑퐁 했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사업 계획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쪽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VC가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술에 대한 베이스가 이해도가 100%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다. 왜냐면 AI 쪽은 별의별 데이터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게 되면 EQ적인 감성적인 게 떨어져서 완전 그냥 개발 쪽 언어로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발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그 사업계획서가 1등 계획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20장, 30장짜리 저희는 녹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베스트먼트한테 VC한테 어쨌든 릴리즈해서 투자 IR까지 가는데 투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걸리는데 3개월, 6개월이 걸리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를 다 보시지 않으세요. 20장, 30장 절대 다 안 보세요. 그건 제가 어부성설이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장, 30장짜리 이쁘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들이 GPU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GPU가 어쨌든 진짜 make it something people want.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So you gotta have the conviction courage, right? 확신과 용기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진정성도 보시고 그 사람의 레퍼런스 체크도 되게 많이 하시고 커리어도 많이 보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업계획서는 딱 10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표 숫자적인 파이낸스 서머리만 뒤에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소개 영상 하나 틀어주면 엄청나게 러프하게 돌아갑니다. 기존에 뭐 Y 컴비네이터나 뭐 아까 말씀드린 파인더스 스페이스 애슬레이터나 뭐 플러그 앤 플레이나 본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 20장, 30장도 볼 시간 없고요. 그걸 다 검토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지표 자체를 엄청나게 숫자 퍼포먼스 지표를 10장 안에 썸머리로 굉장히 녹여놓고 그다음에 우리 지표가 어떤지 파이낸스 썸머리만 맨 뒷장에 하나 두고 우리 서비스 소개 영상 2, 3분짜리 뭐 길면 4, 5분짜리를 하나 딱 보여드리면 텍스트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임팩트 있게 사실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게 사실 더 크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VC 되시는 분들이 역지사지로 입장 바꿨을 때 엄청나게 더 쉽게 이해들을 받아들이시고 다른 회사들 거보다 이 회사들 걸 먼저 수면 위로 올려서 더 빨리 만나보시려고 하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상반기에 투자 펀드레이징이 많이 되질 않았어요. 전년도 YOY나 QOQ 대비 전년도 동기 대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펀드레이징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반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런 정보 제공이 어쨌든 좀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뭐 20, 30장짜리 굳이 정답은 없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다르게
그렇게 좀 보여드렸었던 게 좀 뭐 저희 나름대로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선우 대표님께서도 좀 4-5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길지 않게 네, 또 사실 뭐 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네. 뭐 매출이 몇십억 몇백억씩 나고 있고 월 평균 선장률이 뭐 100%, 200%막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사실 슬라이드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회사만 보여줘도 투자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벗하기 전에는 이제 3D 프린팅 쪽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투자자들을 거의 한 100명 이상 만났었던 네. 것 같아요. 결국에는 투자를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투자자들의 한 분 한 분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가 뭔지 확실하게 먼저 생각을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네.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들고 네. 그거를 좋아하시는 그 투자자를 만나서 IR을 하는 게 투자를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그냥 많이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네.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사실 애매한 게 저는 아직 투자 유치를 안 한 상태고요. 아직 네. 이제 VC들을 만나보긴 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투자까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계라서. 근데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쓸까라는 건 되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 팀이 이런 팀이다. 누가 봐도 그게 명확하고 매력적이면은 진짜 한 장, 두 장 이 정도면은 관심을 끌기엔 충분한데 막 잘 써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만나가지고 돌려서 막 정말 화려한 언변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준비가 아직 덜 된 단계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신 다음에 그건 고민하시면 훨씬 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공동질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우리 윤종영 센터장님께 먼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슈입니다. 코로나가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첫 질문과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답도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글쎄 어떤 영향을 지금 뭐 주고 있다기보다도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당연히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아웃바운드라든지 이런 실제 고객 응대하고 하는 곳에 사실 그 어떤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사실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건 사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뭐 명확한 인사이트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6개월, 이제 반년 정도 지났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공동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각 좀 기업별로, 스타트업별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트일급함의 백선호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독일어를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제 경쟁자이기도 하고 한국어 자연어 처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영어를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번역기 돌려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번역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아까 경쟁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협력자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지는 언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기계가 좀 따라잡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수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평생 사실 따라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저한테는. 하지만 이 분야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어떤 노하우를 좀 그럼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을? 그 자연어 처리 쪽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쪽 분들한테 제가 도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따로 뭐 연락드릴 도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언제든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까 AI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 연구하기, 새로운 거 개발하기 정말 좋은 환경들이 특히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뭐 도움을 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티급한 백선호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종영 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추렸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쉬운 걸로부터 하는 거. 네, 얼핏 보면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2개 정도만 그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 질문을 주신 분 혹시 그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질문이 우리 센터장님께는 늘 쉽지만 답변은 어려운 그런 그러게요.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해야 될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사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긴 뭐 고민 내지는 어떻게 뭐 좋은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뭐가 있을까라는 것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AI 산업이라는 것도 사실 재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I 네. 산업이 과연 따로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기에 비유를 하지만 전기 산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전기는 모든 산업에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지만 그건 기관에서 하는 거고 사실 전기 산업, AI 산업이라보다는 AI가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그래서 AI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AI가 어떻게 더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스타트업이 이제 하고 여기 AI 양시허브에도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매출이 나오면은 활성화 되는 거고 활성화 되니까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아까 말한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활성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 당연히 활성화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이 사업화라는 그러니까 결국 활성화라기보다는 AI 또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그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사업화를 할까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글쎄요 이제 B2C와 B2B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B2B, B2C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갈라지겠지만 B2C 그러니까 이건 제가 너무 단순화를 시키면 B2B가 B2C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B2C는 너무나 큰 플레이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그 플레이어들이 활성화를 시키긴 하죠. 굉장히 큰 활성화를 시키는데 오늘의 주제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제가 말한 어떤 그런 섹터를 잡아서 B2B이고요. B2B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거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글로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든 기술이나 산업이 주제가 다 글로벌을 바라보긴 하고 네. 하지만 특히 인공지능은 글로벌이라는 게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결국은 그게 여기에서도 먹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너무나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툴이나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화두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글로벌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글로벌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이어서 그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실제 국내 산업계 및 사업장에서 AI를 적용한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센터장님께 왜 이러시는 거죠? 네, 저한테 왜 그러시죠? 네. 제가 그 모든 사례를 다 알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그냥 지금 딱 그 질문 들으면 생각나는 건 이제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수아랩은 이제 그 작년에 그 미국의 그 나스닥 상장사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M&A AI 인공지능 회사로는 가장 아마 큰 금액의 인수합병이 된 회사인데 이곳이 결국은 그 테스트 자동화를 하는 곳이고요. 네. 그게 뭐 이미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의 이제 매각이 된 건데, 근데 문제점, 그러니까 사례와 문제점을 네, 그렇죠. 하셨는데 실제 어떤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붙여서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좀 더 많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뭐 특정한 문제점을 제가 뭐 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럼 해결 과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바뀌는 거죠. 네.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내가 하던 일을 그리 없어질 수 있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질까? 라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양한 차원의 어떤 그런 교육이 네. 이루어지면서 그 자연스럽게 네.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좀 더 좋은, 좀 더 생산적인 것으로 진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네. 대답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블루프린트랩 신승식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시아 지역에 이커머스로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요? 네. 그 질문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러세요?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 진출을 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느낀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뭐 확실히 검증을 됐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와서 확실한 성공 사례를 보여줬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좋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네. 라는 고민들을 계속 아직 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찾아내는 것, 기업들의 니즈,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고객으로 두고 있는 그 엔드 유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이게 캐치를 해서 네.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이커머스를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신승식 대표님이 어떤 점을 고민하고 계신지를 일단 나눠주셨고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글로벌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글로벌 사업에 맞는 아이템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셨어요. 질문들을 다 어렵게 사실 저도 하시네요. 그렇게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제품을 가상 착용하는 분야다 보니까 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 같은 데들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안경에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 뭐 패션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제 주얼리라든가 네. 핸드백, 뭐 신발, 옷 다양하게 패션에 관련된 제품들의 가상 착용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제품들이 앞으로 저희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뭐였죠? 향후 방향까지 여쭤봐 주셨어요. 방향은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기업들이 이런 가상 착용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입을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마침 저희로서는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건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매장에 갔을 때 특히나 이제 이런 고가의 패션 브랜드들, 네. 하이엔드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점원들이 이제 직접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 엔드 유저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점원들이 그렇게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을 하지 않고도 제품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은 나한테 이제 가상으로 착용을 해봄으로써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진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조건은 일단은 두려움이 좀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가셨던 한국의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는 좀 해외에 대한 그쪽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지역의 컬처들을 알아야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람을 뭐 두려워해서 못 만난다든가 꺼려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일단 떨쳐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컬처를 지역의 컬처를 이해하는 건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의 컬처를 이해하는 건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 맞게 지역화를 제품을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꼬리 질문을 주시기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노력을 하셨는지 좀 사례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노력보다는 다행히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산 적도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산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적으로 습득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막 갑자기 능력이 향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만 그냥 한국만이 아닌 다른 문화들, 다른 컬처들, 다른 나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최소한 이제 뭐 이태원에 가면은 각종 가까운 이태원이라도 나라의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좀 교류를 가지신다든지 지금은 코로나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잠잠해지거나 그러면은 여행 같은 거를 직접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서 직접 그러니까 책으로 읽는 것 그런 것들도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체험만큼 좋았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인 그 문화를 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메테우스 태원석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AI 스타트업 초기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고급 인적 자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많이 확보하셨는지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텼고 그 버티는 와중에 어떻게 사람을 모았는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 얘기를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처음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본금이 400원이었어요. 저희 완전히 사실상 무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그 회계 기장 이제 해주시던 회계사께서 저희가 첫 통화할 때마다 한국에서 제일 작은 기업 이러면서 맨날 이제 그러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계속 어떻게든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은 결국 공동창업자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나 지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는 제 몫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이제 피벗 전까지는 아예 매출이 없다시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 이제 제가 부업으로 팀원들 이제 최대한 생계를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개발 비용도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번역을 가셨는데 이제 저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통번역으로 계속 이제 돈을 집어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모델로 피벗하고부터는 그 전에 이제 사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는 이제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에 이제 같이 창업하신 분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이 지금 이제 나가신 분들이 한 5번 되는데 누적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이상 사람을 데려오고 유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월급을 못 드려도 뭐 2달 뒤엔 드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데 돈의 흐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벗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뭐든 팔았고요. 뭐든 팔고 그때 이제 저 공동 창업자랑 피벗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접을까 피벗할까를 이제 고민하던 시점에 제가 했던 얘기가 첫 번째가 이번에는 시원하게 망할 수라도 있으면 좋겠다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절대로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지상 과제가 어떻게든 돈을 돌린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팀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5명인데 피벗 후에는 한 분도 나가시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시원시원하게 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팀원을 이제 모셔오려면은 어쨌든 저는 마음을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정말 저분 너무 탐이 난다 하면 저희 이제 첫 전문 개발자를 모셔왔을 때 제가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밥 사면서 이거 개발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 2달, 3달 동안 이제 쫓아다녔거든요. 이런 좀 정성이라도 좀 들여야 돈은 못 들여도 이렇게 얘는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게 아마 그런 단계에선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AI 질문을 주셨어요. 기업이 지원 프로그램이요? 아까 뭐 정부 지원 바우처도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그렇죠. 뭐 프로그램도 데이터 될수 바우처라든가 있을 것 AI 같고요. 바우처 네. 같이 이제 이미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그 중진국에서 하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거기도 AI를 집중적으로 이제 키우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고 네. 그것보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센터장님 말씀대로 저도 AI는 전기다라는 그 명제에 굉장히 동일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AI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외주로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회사와 뭐 매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전문 인력을 이렇게 뭐 소개를 해서 연결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 AI 업계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웨이니스 벤처스 이수민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가지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네. AI 기술을 외주 개발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질문이 저희한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외주 개발 이게 일단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외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요. 일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예를 들어 AI라면 시니어라든가 디렉터 소위 얘기하는 시니어급 최소 7, 8년 이상 데이터를 다 해보신 분들 그걸 일단 자가 진단을 해서 우리 역량이 어디까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스테이지별로 나눠서요. 그 스테이지에 우리가 역량이 여기까지다. 그럼 무조건 협업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외주 개발보다는 요즘에 깃허브의 원형 모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우회해서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은 기존의 외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에 대한 자가 진단, 우리의 역량 자가 진단을 포지션을 잘 나눠서 그 스테이지에 대한 별로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잘하되 못하는 것만 그쪽에 이제 외주, 그게 뭐 외주가 뭐 또 다양하겠지만 그걸 또 굉장히 많이 우리 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엄청나게 또 피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시간도 투자예요, 사실요. 그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표 입장, 파운더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외주를 검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호불호라는 좀 단어를 좀 쓰고 싶고요. 네. 이제 시간이 되게 짧아서 뭐 김상현 팀장이 하여튼 10분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보 급해지시네요. 제공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래서 그 외주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회사의 내부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끌어내서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 골이 마일스톤이 여기인데 이걸 니네들이 할 수 있어? 그 A/B 테스트를 엄청나게 빠르게 돌려야 돼요. 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투여가 많이 돼서 많아지면 만약 문제 해결을 못했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나 투자를 다 기회비용까지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A/B 테스트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검증을 빨리 돌려보시는 거. 그게 네. 일단 1차적인 거.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그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는 워킹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야지 단순한 그냥 버블처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중에 다 해보면 펑션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배치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나 기회비용 다 날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검증하실 때 빨리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니네들이 할 수 있어? 없어? 그거에 대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패턴으로만 가는 부분 없으면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외주에서 1개 회사 2개 회사가 아니라 최소 3, 4, 4, 4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비딩을 해서 가는 방식이 좀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분들도 네. 외주도 어쨌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시는 데는 네. 저희가 다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있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AI 관련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어떻게 설명?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이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해요?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AI 관련 오픈 네. 이노베이션 사례가 한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 제가 질문의 답이 100%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그 스타트업 오아시스 할 때 제가 서울창조하고 좀 얘기했었던 거 어떤 거냐면 기존에 3년, 5년 차 되시는 엔터프레이너 지금 파운더 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저희가 좋은 얘기들 하고 경험 사례들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서울창조 경제센터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좀 예를 들어 20년 된 AI 회사 뭐 예를 들어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님이라던가 아니면 솔트룩스 최근에 7월 27일 날 IPO에서 이제 이경일 대표님을 모셔서 사실 이 자리를 좀 경험 있는 성공 사례들 그런 것들 좀 유치하려고 저도 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IPO 하시고 더 바빠지셔서 그런 사례들을 좀 못 나눈 게 제 나름대로 조금 아쉽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솔트룩스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제휴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솔트룩스에 대한 성공 사례라던가 예를 들어 AI 회사입니다. 솔트룩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거고요. 솔트룩스가 일단은 그 IPO 하는데 AI 사업을 20년 했어요. 근데 저는 20년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업계의 서비스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업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더스트리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그 서비스가 환경에 맞춰질지도 전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나 VC 되시는 분들, 투자심사 수석급 되시는 분들도 내년도에 2년 있다가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20년 동안 할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 빈컴퍼니에서 상무급 이사 하시는 부사장님들 대기업 오너들 보시면 20, 30년 경영하시더라도 본인들 인사이트가 다 맞지 않으세요. 네. 이 환경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솔트룩스 AI 스타트업 이경일 대표가 20년 동안 하시면서 제가 이제 족보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족보에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어쨌든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진짜 진정성 있게 근데 그거를 진짜 내 삶을 갈아 넣으면서 진짜 이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당연히 그러다 보면 시기나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환경이 잘 안 돼서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끌어주는 동의는 제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멤버들 외에 이제 투자 펀드레이징 하거나 그런 분들의 주주들이 또 생기시면 기관 투자자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SI나 FI 쪽으로 굉장히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리 회사 키운다고 해서 어쨌든 회사는 창업자 그릇만큼 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되면 창업자 그릇만큼 크는 게 아니에요. 멤버들 그릇만큼 크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사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어쨌든 기술 베이스로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컬처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고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 사례로 굉장히 많아요. 아까 수아렉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했지만 대표에 대한 파운더 역할도 역량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자고 M&A 하려면 엄청난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그걸 혼자 다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 그게 VC의 주주들이 있으실 거고 주주들하고 파트너하고 연결고리가 계속 네트워킹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걸 전략적으로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잘 되시고 성공 사례들이 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다 있어요. 임계점이 있고 저도 놈지수, DNA 지수가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뭐 M&A 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한계가 있는 부분.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려면 좋은 사람들 들이고 그 좋은 사람들하고 저희 비전에 대해서 비전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4시간, 3시간, 7시간까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연결고리들이 또 있거든요. A급 인재는 A급 데려오고요. B급 인재는 C급 인재 데려와요. 이거는 어부성설이 아니라 거의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녹여놓고 좋은 사람들의 거가 재미있게 우리 문제 해결을 진짜 진정성 있게 풀면 기회는 와요. 근데 그걸 버티고 진짜 끝까지 버텨야 그래야 이제 시기나 타이밍이 오거든요. 저희도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계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어쨌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멘탈이라던가 마인드셋이 저만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러블리 멤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동인이 돼서 그게 진정성의 VC라든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파트너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걸 단순히 뭐 우리가 허슬링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저희 서비스 무시척하고 풀려고 저희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매출 레베뉴가 날려면 절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트워킹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한국 쪽은 엎어지면 코달대기 때문에 5,800명 시장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킹 연결고리는 엄청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이럴을 잘 또 활용하는 것들도 좀 좋을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토크 콘서트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윤종현 센터장님 한 말씀만 좀 짧게 좀 오늘 시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AI 양재 후보에서 스타트업 오아시스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어떤 지원이 좋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AI 양재 허브가 AI에 특화된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현재 약 80개 정도의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계속 앞으로 또 올해 안에 아마 100개가 넘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관심과 또 문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같은 그 화두를 가지고 저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이 서울 창조혁신센터 같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2020년 8월 스타트업 오아시스 참 힘든 시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I 양재허브 윤종현 센터장님 그리고 네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께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해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8월 스타트업 오아시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